네, 우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바뀐 한반도 기후에 대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폭우를 대비한 차단막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황석환 한국기술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우송 지하차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내부 수색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현장 조사를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늦어지고 있어요. 배수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전체 배수가 늦어지는 원인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배수는 주로 이제 그 터널 자체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예. 그 배수 용량이 크기 때문에 좀 늦어졌던 거고요. 예, 지금 이제 거의 다 배수를 했는데도 예, 완전 배수를 못하는 이유들은 그 물이 유입될 때 그 유속에 의해서 토사도 같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진흙층 뻘 같은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는 기존의 펌프로 또 어려운 부분들이 안 되는 있거든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남아 있을 어떤 뭐 유품이나 이런 것들까지 증거가 될 만한 예. 부분들도 저희가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러면 인력으로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예. 방식은 어떤 식으로 그걸 다 제거를 해야 될까요? 좀 주로 예. 이제 우리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인력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네. 그럼 수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없는 그러니까 거죠. 결국 사람이 어. 퍼 나르고요. 네. 그다음에 예. 그러면서 이제 조사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 거군요. 사실 이게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초반에 어떤 통제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인재다, 천재다 많은 얘기가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뭐 하나 둘 드러날 텐데 일단은 시스템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설계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을까에도 들어봐야 될 테고 여러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전문가로서 어떤 부분에 대한 현장 조사가 꼭 필요하다 뭐 있다면 짚어주시죠. 지금 저희가 가장 이제 시급하다라고 보는 부분들은 예. 일단 명확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고요. 음. 그다음에 아직 조금 불분명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 이제 과학적으로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보면 일단 지하차도 자체에 어떤 그 기능적인 부분이 제대로 작동했는가, 배수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차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지하차도 규모가 상당히 길잖아요. 그렇죠. 그 규모도 크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배수에 대한 부분을 아주 엄격히 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준에 잘 맞게 고려가 됐는지 그다음에 네. 요즘에 이제 또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그 배수 기능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했다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외수 유입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임시 제방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행복청에서 그걸 담당했었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좀 하나하나 또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어떤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전문가 소견으로 임시 제방 관련된 그 부실 관련된 부실인지 아닌지는 또 이제 확인해야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현재까지 나온 상황을 보신다면 어떻게 좀 진단을 하세요? 지금까지 이제 저도 현장을 보지를 못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다양한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또 거기에 또 상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견 간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라는 부분들을 만족을 했느냐라는 부분들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는 준수에 대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부분들을 준수했느냐라는 예.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고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판단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기 예.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그다음에 기준이라는 건 어떤 부분을 또 얘기하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제방 설계에 있어서 지금 있는 현 상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임시라도?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수 보강을 할 때도 네네. 그게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강도 그리고 정해진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매뉴얼상에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예. 기준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졌는지 네. 지켰는데도 그거 이상으로 피해가 났다라면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뭐 천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게 이제 제대로 안 지켜졌다면 인재 소지가 있다. 일단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설계한 쪽에서는 예. 지켰다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이미 쓸러져 내려갔기 때문에 무너진 상태니까 그거를 지금 가가지고 이제 사고 이후의 상황인데 거길 봐도 이게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를 확인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그 판독이 가능한가요,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봐야 될 거는 네. 그 재료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 우리가, 재료. 예, 임시 제방을 설치를 할 때 그 무너진 부분의 그 그렇죠. 재료들. 그 재료를 어떻게 하고 차수를 어떻게 시켰는지 예. 그런 부분들은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진다는 그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면 그거는 바로 나올 거고요. 예.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어떤 규격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이게 제대로 크기나 어떤 그 강도를 제대로 했는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제보나 그다음에 사진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겠죠. 이제. 저는 이제 그렇죠. 궁금했던 예, 게 예.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예, 예. 그게 쓸려 나갔는데 어떻게 확인하나 싶었는데 그 당시에 자료를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자료죠. 그리고 그거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분석을 했을 때 재료적으로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 지역 그 구간에서 원료가 발생을 했다라면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떤 규격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뭐 이제 그 경찰 조사하죠. 이제 인재인지 아닌지 차차 조사를 하면서 알아가겠지만 그 통제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물이 넘어온 게 큰 문제였기 때문에 많은 비도 많은 비였지만 그게 붕괴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또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잘 지켜졌는지 만약 잘 지켜졌는데 불구하고 이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거라면 그게 이제 천재와 인재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본 것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좀 일단 가서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저도 이게 이제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게 왜 어렵다고 하냐면 이제 공학적으로 봐도 예. 이 제방이라는 것 자체에 이제 우리가 설계의 한계라는 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계 한계 있다고 하더라도 또 예. 피해가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뭐 설계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이제 취약한 부분들이 있었더라면 다른 보안 조치든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이 재난 측면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좀 다양하게 좀 중첩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은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그런 조사들이 좀 면밀히 이루어져야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경중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더 따질 수 있을 시간이 것 좀 같습니다. 걸리겠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도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상황을 되돌아보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더라면 이 같은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또 배수 펌프인데 설치돼 있던 것들이 침수되면서 제 역할을 못했어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펌프가 만약에 천장에 달려 있었다. 지하차도 높이가 4m가 넘었다고 하니까요. 천장에 달려 있었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졌을까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저희가 이제 결국은 참사가 발생하고 나면 그런 것들을 인지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한 원리거든요. 펌프나 배전, 그러니까 전기 시설들은 침수가 되면 기능을 하기 어렵다라는 그렇죠. 것들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저희 이제 50cm 기준도 계속 나왔지만 뭔가 물이 중심부부터 천천히 차오르는 상황만을 저희가 가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히 들어오는 그런 어떤 홍수류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배전반 자체가 잠긴다는 생각은 그게 안 아예 했던 싹 다 거죠. 잠길 거라 생각을 가정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실제로 이제 그 지하차도가 어떤 형태로 돼 있냐면 밑에 이제 어느 정도의 물을 받을 수 있는 저류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공간이 좀 있군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펌프로 밖으로 퍼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앞으로 또 여기서 그 배전반만 생각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지금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그 저류 공간을 좀 더 키울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침수 센서를 설치를 한다고 해도 지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터널 바닥보다 밑에 저류 공간에서부터 센싱을 해야 조금 더 사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배전반 같은 경우도 그 올려야죠. 그 안에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뭐 배전반 외부로 같은 경우는 좀 뭐 연결하든지.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침수가 안 되는 수준의 높이의 배전반하고 그다음에 펌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지상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보면 어제도 이제 여러 그 제보들이 뭐 유튜브도 그렇고 예. 통해서 영상들이 많이 오면서 그때 당시에 너무 아비규환 현장도 그렇고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 바라보면서 국민 모두가 마음 아파했었는데 그 몇 분 사이에 그렇게 물이 들어차니까 사실 아쉬웠던 건 뭐냐면 뭐 차단기, 차수막 저번에 이제 강남역 같은 경우도 왜 이제 그때 너무 들어찼기 때문에 그 인근에 그 낮은 지역에 있는 건물들이 뭐 차수막 같은 거 그런 거 다 이제 설치해 갖고 이번에는 피해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저희 후속 보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차단기나 차수막 설치가 없었다는 것도 너무 아쉬운 점이 하나였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차단기나 차수막이 있었더라면 그리고 네.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더라면 어찌됐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지하차도는 오픈돼 있으니까 예. 차단막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게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잘 차단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최근에 TV에서 봤던 그런 어떤 차단막 그건 하나의 예고요.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차단막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리고 또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풍선 형태로 터뜨려서 차단을 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구조물이 내려오는 형태가 아니고 예. 풍선 형태로 순식간에 터뜨려서 네. 못 들어가게 하거나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능상으로 차가 인지를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만 하면 그 소임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나 어떤 시공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들고 좀 오래 걸린다라면 이런 것들이 잘 추진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산이 적으면서도 짧은 시간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네. 다양한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좀 이번 만들어야 생각해 보면은 됩니다. 터널로 지하로 내려가지만 터널로 들어가는 그 진입로, 그 진입로를 저희가 무슨 뭐 셔터문 닫듯이 그렇게 뭐 자동으로 내려오게 된다든가 그런 게 돼 있으면 그 안에 차들이 갇힐 수는 있지만 그 물이 유입되지 않을 테니까 아마도 시간을 벌었을 수 있을 테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로라는 건 차량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얘기하는 아파트 그 우리 문처럼 커다란 구조물을 세우는 건 오히려 좀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로 인해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차단이 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차가 부딪혔을 때도 안전한 형태로 그리고 빨리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풍선 형태라든지 그런 게 실제 있나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예. 부산 지하차도에서 비슷한 사고가 나고 그 이후로 위험 순위별로 이런 차단막 같은 것을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타까운 예. 점은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가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기준이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우리가 이제 여기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차도 위험도 기준은 한 3등급 정도 된다라고 지금 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 평가를 할 때 가장 이제 거기에 집중을 두는 부분들은 지하차도 자체의 어떤 크기라든가 예. 그 다음에 통행량이라든가 예. 그리고 이제 물이 찰 수 있는 여건. 그 여건 그리고 배수할 수 있는 여건 음.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물이 찰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좀 더 그 주변까지 넓혀서 그러니까요. 다양하게 생각을 맞아요. 못했다라는 점이 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예, 싶었는데 이 기준이란 게 3등급이란 거니까 1등급 이 급한 상황에서는 어제도 보니까 그 제보자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 전화를 했지만 지금 워낙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근데 1, 2등급도 있을 테니까 오히려 그쪽이 더 위급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3등급이 돼 있는데 그 기준이란 게 주변에 천이 있거나 강이 있으면 그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물론 둑이 무너진다는 그렇죠. 가정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예. 실제로 그 주변에 대한 상황을 모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살지 않는 분들이면 그렇죠. 주변에 이제 하천이 있다는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가를 할 때 그런 정보들이 반드시 제공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빨리 재정비를 할 건 재정비를 해야 할 텐데 차단막 이제 연장선상에서 좀 더 여쭤보면 뭐 지금은 비가 잦아들었는데 다시 당장 또 주말부터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 사이에 뭐 차단막을 설치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거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는 어찌됐든 그런 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유기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그렇죠. 통제를 해야 될 그렇죠. 것이고 사전에 통제를 해서 네.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통제위원으로 간 분들의 또 안전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네. 선제적으로 좀 통제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보니까 이번에 그 참사가 시작됐던 미호강 이 임시제방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볼 텐데 그 사실 뭐 임시제방이라고는 해도 뭐 원류가 아니었고요. 제방이 좀 붕괴하면서 지하차도에 물이 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본다면 부실 가능성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확인해서 시간이 좀 걸려야 그걸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조사라는 부분도 있고 수사본부라는 부분에서도 아마 집중적으로 볼 부분들이 네. 그런 부분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복잡한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그 다음번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도 이제 진단을 제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네. 어디 병을 제대로 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부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실제로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지는 과학적으로 좀 규명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에 상황을 보면 비가 많이 내린 상황이었는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마철 공사 물론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하나 따져본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뭐 탓한다기보다는 장마철에 공사를 진행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사실 뭐 일반적인 공사 패턴을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분석도 있는 것 같고 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는지 장마철이었으니까 물론 뭐 장마철이라고 공사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위험 가능성들을 예상해 본다면 좀 근데 워낙 뭐 장마 기간이 길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장마철에 어찌 됐든 간에 그 홍수를 막는 제방을 공사를 한다라는 거는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이지는 않은데 대신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그 제방의 기능을 어느 정도는 보강을 해놔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제방의 기능 이상의 그 보강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이 핵심일 거라고. 그거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도 제가 먼저 여쭤봤는데 기존에 이제 제방이 100의 상태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무너져 좀 그 임시 보강한 쪽이 그거를 100의 이상 100에 근접하게 보강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그 어찌 됐든 간에 100 이상으로 지금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가능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안 돼 있다라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강을 제대로 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은 이후에 비슷하게 뭐 천 주변에 이제 강 주변에 이렇게 지하차도가 있는 경우라면 저희가 또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고 그런다면 선제적으로 가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가면 지금 가서 바로 이게 보강이 잘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런 부분도. 그런 일단은 어떤 정책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서 정책적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게 이제 제도화가 돼야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고사항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가게 되다 보면 결국은 그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장마철에 언제부터 이제 장마철이로 본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부분들은 다 공사를 완료하거나 보강을 완료해라라는 지침들이 법적으로 좀 만들어져야 되고요. 아마 명확히. 국회에서 그런 얘기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 교수님 위원님 말씀대로라면은 법제도가 생겨서 강제화가 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기술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보강을 해라라는 것들이 명확히 또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이야기를 쭉 하면서 몇 번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정확한 원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이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앞서 그렇습니다. 현장 조사에게 여쭤봤습니다만 비 소식이 또 주말에 들어있어서 언제쯤 조사가
시작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 시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정부의 또 의지가 또 강하기 때문에 예. 최대한 빨리 지금 조사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꼭 비가 예보됐기 때문에 이제 조사 착수를 좀 미룬다거나 이러리라고는 저는 뭐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꼭 그 비가 오는 와중에도 조사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예, 아까 말씀하신 뻘이나 이런 부분만 해결이 되면 하루속히 이루어질 것 같다는 예. 말씀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뭐 앞서서 뉴스로도 보도해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피해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또 임시적으로 했고 급하게 했고 또 물 관리 맡고 있는 이 환경부에 대해서 한원진 장관한테 물 관리 업무 똑바로 해라, 제대로 해라라고 이제 경고했다는 그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보니까 이게 물 관리가 환경부 담당을 하고 있는데 보니 큰 댐도 그렇고 강 외에는 사실상 이게 뭐 누가 맡아야 되는지 사각지대에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관리가 된다 보십니까? 결국 이제 물 관리라는 거는 물을 활용하거나 또 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보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우리 뭐 농업, 그다음에 뭐 공업, 그다음에 도로, 뭐 주택, 그다음에 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물과 관련된 건데 물을 쓰거나 아니면 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거나 근데 이제 그것들을 물 부분만을 다 떼서 하나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이론상으로는 좋겠지만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각 부처의 기능들이 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첩되는 게 좀 있는 거죠. 그렇죠. 부처마다. 최대한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좀 관리 기능을 일원화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물관리 일원화 법이 생기고 또 일원화가 됐는데 지금까지 이제 조금 저희 입장에서 가장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뭐냐면 물 특히 이제 홍수나 이런 부분들은 물을 이제 먹는 물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결국은 사람이 사는 주택, 그다음에 도로 이런 부분들과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뭐 설치하고 그다음에 규제하는 기관들과 밀접한 소통이 안 된다라면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하나의 어떤 뭐 통합 시스템으로 만들기도 현실적으로 또 아까 그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있었던 얘기가 보면은 물관리 통합을 이제 통합을 했는데 이후로 적극적인 뭐 치수 관리가 안 됐다 이런 지적이었는데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관리가 쉽지 않나 보죠.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부처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농업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뭐 주택이나 도로를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뭐 환경을 또 다루는 데도 있고요. 뭐 상하수도를 하는 데도 있는데 각각이 이제 부처가 또 상의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분담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까지 상의해 왔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능들을 하나로 완벽하게 통일한다라는 거는 현재 상태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각각의 이제 결국은 도로를 하나로 저희가 통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 관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인과관계가 있고 서로 상호관계가 아주 높은 업무 영역들은 가급적이면 서로 어떤 제도나 그다음에 정책이나 기준들을 만들 때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다면은 통합 관리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으니 이번을 계기로 어떤 TF라든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밀도 있게 뭐 좀 뭔가 시스템 갖출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쏟아부어야 된다. 그 필요성을 좀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고 그런 TF들이 구성이 돼서 유기적으로 서로 간에 이제 그 기준이든 정책이든 그다음에 규제든 이런 것들을 상호 아주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르게 부서가 있는 상황에서 통합 관리 필요성만 얘기하다가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사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뭐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걸 좀 미리 막을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서요. 산사태는 지금 우리가 대비가 어떻게 돼 있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그래서 산사태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산사태도 자주 발생하는 재해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많은 노력들도 해오셨고요. 그다음에 많은 대책들도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도 똑같은 이제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결국은 뭐 산사태 위험 지도도 만들고 그다음에 산사태 예측이나 예보 시스템도 만들고 했는데 그런
그런 이제 부분들이 현실과 조금 현실에 현실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어떤 시스템 쪽에 저희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상대적인 위험도인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절대적인 위험도 개념으로 저희가 네.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던 부분들. 현실 수준을 따라가지 못함이라 하시면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 결국은 건가요? 그런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뭔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예. 주로 이제 뭐 GIS 자료든 기존에 있던 자료들 예. 어떤 손을 대지 않은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네. 어찌됐든 그게 가장 자료를 획득하기 편한 방법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모든 사회는 개발이라는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손을 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현장 조사가 필요한데 그 넓은 영역을 다 현장 조사하는 것들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도면상의 평가나 그리고 일부 샘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빈 영역이 더 많은 거죠. 우리가 지금 알고 화면 있는 보시면은 영역보다. 미지정 지역이 진짜 많거든요. 예. 많아서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를 이제 시스템적으로 다 갖추려면 뭐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여러 부분들이 이제 있을 텐데 애로사항들이 있을 텐데 궁금한 거는 약간 이제 건설공학적인 측면에서 뭐 이제 우리도 그 뭐 강 같은 경우는 이제 제방을 만드는 것처럼 산사태가 무너졌을 때는 당장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벽이라든가 이걸 좀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을 촌이 뭐 사람들이 뭐 몰려 사는 집이 그 마을이 있다면 그쪽에 어떤 그걸 둘를 수 있는 어떤 방벽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효과가 좀 없을까요? 그런 것들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최근에 귀농귀촌도 많아졌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동네에 오래 살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제 좋은 그러니까 경치가 좋거나 그렇죠. 터가 요즘 좋은 뭐 곳에 사실 귀향을 예, 많이 예, 하시죠. 예. 예. 어떤 농사채나 주거지를 이제 다시 개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뭔가 기존에 있던 안정성을 좀 교란시키는 거거든요.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에 맞게 만약 여기를 절개를 해서 터를 깎아서 산사태의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토성류의 위험이 있다라면 유발시키는 그런 어떤 증가시키는 위험이 있다라면 좀 더 건축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좀 규제하고 좀 강제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사유의 영역인 부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강하게 규제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느슨한 같습니다. 편인가요? 아니면 강하지 않은 건가요? 일단은 뭐 사유의 영역으로 들어가다 보면 예. 저희가 그거를 아주 강하게 저기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생명이 달린 문제고 앞으로 재발이 안 되려면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좀 어느 정도는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예. 듣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이 시간에 황석환 한국기술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